공원은 맑은 하늘 아래 활기를 띠고 있었다. 봄 기운이 가득한 바람이 나뭇잎을 살짝살짝 흔들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군데군데 퍼져 있었다. 그날 나영은은 두 번째 외출을 감행하고 있었다. 한이는 잔디 위에 살며시 내려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나영은은 그 작은 손을 꼭 붙잡은 채 천천히 걸었다. 공기 속에는 오래 기다려온 재회의 감정이 스며 있었다. 첫 외출 이후 나영은의 마음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다. 한이가 자신을 보고 웃었던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미소를 떠올렸다. 그날의 따뜻함은 햇살처럼 피부 아래에 스며들었고 그 온기를 다시 느끼고 싶다는 갈망은 어느덧 집착과도 같은 것이 되어갔다. 그녀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나영은은 조심스럽게 베이비시터의 문을 두드렸다. 한이는 막 낮잠에서 깨어나 작은 손을 이불 밖으로 내밀고 있었다. 나영은은 말없이 그 손을 쓰다듬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겨우 입을 열었다. 그저 30분만이면 된다고 오늘은 근처 공원에만 다녀오겠다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나 베이비시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지난번 외출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범수가 알아챌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나영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번 아무 일도 없지 않았느냐며 오늘 하루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한이가 자신을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함께 있고 싶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베이비시터는 끝내 눈을 피했다. 그녀의 결심은 금이 가고 있었고 나영은은 조용히 한이를 품에 안았다. 놀랍게도 한이는 낯설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한 듯한 표정으로 엄마의 품에 기댔고 작은 미소까지 지었다. 그 미소 하나에 모든 경계와 결심은 와르르 무너졌다. 마침내 베이비시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 30분이라는 단서와 함께.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들이 모여있는 놀이터 앞에서 한이는 미끄럼틀을 가리키며 옹알이를 쏟아냈다. 나영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아이를 미끄럼틀 위에 앉혔다. 조심스럽게 옆에 붙어선 채 단 한 번만 천천히 미끄러지게 하려는 찰나였다. 그때 아이들 사이에서 튀어나온 공 하나가 옆을 스쳐 지나갔고 이어서 반사적으로 튄 한 아이의 팔이 한이의 손을 밀어냈다. 순식간이었다. 나영은의 손에서 놓인 한이는 중심을 잃고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바닥에 튀어나온 돌기 하나의 옆구리를 세게 부딪혔다. 작은 몸이 바닥에 고요히 멈췄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듯했다. 한이의 울음소리는 2초가량 늦게 터졌고 그 짧지만 날카로운 울음은 놀이터를 찢는 듯했다. 나영은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한이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아이의 몸은 축축하게 젖은 땀으로 차가워져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엔 불안이 가득했다. 한이는 울다 멈추기를 반복했고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약하게 소리를 냈다. 나영은은 어떤 충격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서둘러 핸드폰을 꺼내 근처 소아정형외과를 검색했고 급히 택시를 불렀다. 조수석에 앉아 한이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두려움을 느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순간만큼은 어떤 법적 권리도 양육권도 의미 없었다. 아이에게 무언가 잘못된다면 자신은 단 한 번도 진짜 어머니였던 적이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될 것 같았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최악의 공포였다. 한편 오범수는 그 시각 평소보다 이른 퇴근길에 있었다. 운전 중에 신호대기 중 잠시 핸드폰을 확인하던 그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한이에게 간식을 주기로 한 시간은 훨씬 지났는데 베이비시터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작은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고 그는 직감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베이비시터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려 있었다.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레 상황을 전했다. 나영은이 다시 한이를 데리고 나갔고 놀이터에서 아이가 미끄러졌다고 했다. 병원에 있다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범수는 차를 돌렸다. 그는 병원의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최대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장면들이 교차했고 가슴은 무겁게 조여왔다. 병원 복도에서 나영은은 한이를 안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의 열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고 엑스레이 결과 큰 골절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 한이의 등은 그녀의 떨리는 손에 안겨 있었고 나영은은 묵묵히 등을 토닥이며 계속해서 아이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나영은은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오범수였다. 그는 숨을 고르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순간 그녀는 모든 걸 들킨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한이를 안고 있던 그녀는 말없이 아이를 그의 품에 안겼다. 오범수는 한이를 조심스럽게 받아 안았고 눈빛 하나로 모든 감정을 삼켰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물러섰고 나영은에게는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 그 말은 한 시대를 가르는 결심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그는 말했다. 이제 끝이라고. 그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보다 아이가 더 중요하다고. 그 짧은 말에 담긴 분노와 실망 그리고 단념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날 나영은은 병원 복도에서 멈춰 선 채 오범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더는 따라가지도 변명할 수도 없었다. 오직 남은 건 조용한 후회와 마주해야 할 시간뿐이었다. 당신을 가장 깊이 배신했던 사람이 어느 날 모든 걸 내려놓고 찾아온다면 당신은 그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조용하던 독수리 술도가의 마당에 낮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광숙은 익숙하지 않은 낯빛을 보고도 단번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장미애. 그 이름은 독수리 술도가 사람들에게 배신과 분노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독고탁과 함께 신라주조를 키워낸 인물이자 동시에 공금 횡령과 권력형 비리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술도가를 무너뜨리려 했던 장본인이었다. 장미애는 문턱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안쪽에서는 마광숙과 오천수, 오홍수가 회의를 하던 중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곧장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마광숙은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장미애는 대답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고 그녀가 들고 온 봉투를 마주 탁자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 봉투 속에는 신라주조의 대주주 지분과 함께 최근까지 독고탁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프리미엄 라인 공장 부지 관련 서류가 들어있었다. 오천수는 봉투를 흘깃 바라보며 그 의미를 파악하려는 듯 곁눈질을 했고 이내 억누르던 분노를 숨기지 못하고 말을 던지고 싶어 했다. 그러나 마광숙은 먼저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었다. 장미애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가져온 것이 사과이자 부탁이라고 말했다. 신라주조를 이제는 독수리 술도가가 맡아야 한다고. 그녀는 더 이상 책임을 피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오천수는 그 말을 듣고 참지 못했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분노를 떠올리며 그녀의 진심을 의심했고 이 방문이 결국 독고탁의 감형을 위한 협상의 일환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마광숙에게 강하게 주장했고 장미애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마광숙은 다르게 느끼고 있었다. 장미애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계산이 아닌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지분을 넘기러 온 것이 아니었다. 무너져가는 신라주조를 살리고자 하는 혹은 그를 통해 지난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마지막 용기였다. 오홍수는 조용히 서류를 넘겨보았다. 장미애가 말한 프리미엄 라인 부지는 이미 공정률 80%를 넘긴 상태였고 자동화 설비도 상당 부분 갖춰져 있었다. 현재 독수리 술도가의 생산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대형 유통망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부지는 필요했다. 그보다 더 결정적인 건 장미애가 내놓은 지분의 상징성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신라주조라는 이름에 대한 지배력을 넘기는 선언이었다. 고자동은 누구보다 그 상징의 무게를 정확히 읽었다. 그는 조용히 마광숙에게 말을 건넸다. 지금 거절한다면 독수리 술도가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신라주조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고 그들의 술도가는 생산라인 부족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이 합병은 서로에게 필요한 상생이며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광숙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이 결정은 단순한 사업 판단이 아니었다. 한때 자신들과 가족을 무너뜨리려 했던 장본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존심 이상의 문제였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마침내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장미애에게 이건 용서가 아니며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술도가가 이 회사를 맡는 이상 더는 어떤 거짓도 발붙일 수 없을 것이라 선언했다. 그 말에 장미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눈물을 감추듯 두 손을 꼭 쥐었고 속삭이듯 짧게 감사를 전했다. 그러나 이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그녀 혼자만의 결심이 아니었다. 그 며칠 전 장미애는 독고탁을 직접 찾아갔었다.
그는 여전히 별장에서 은신 중이었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직도 뭔가를 뒤엎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독수리 술도가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없으면 무너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장미애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이제는 그만하라고. 더 이상 누구도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 없이도 모두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 곁에 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독고탁은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으며 되물었다. 그래서 자신을 배신하러 온 거냐고. 장미애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사직서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사죄하러 왔다고. 이제는 스스로 책임지라고. 그리고 최소한 아버지로서 마지막 모습을 떳떳하게 남기라고 말했다. 독고탁은 말이 없었다. 그녀의 말에 고개를 돌린 채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자신을 용서할 사람은 있느냐고. 장미애는 그 누구도 쉽게 용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움도 슬픔도 결국 시간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된다고.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린다면 마지막 기억은 최소한 비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날 밤 독고탁은 자수했다. 그는 경찰서에 직접 출두했고 신라주조의 비자금 조성 및 공금 횡령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 기자들은 그의 출두 장면을 담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담담한 표정으로 연행되었다. 며칠 후 신라주조와 독수리술도가의 합병이 공식 발표되었다. 주주총회에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정이 통과되었고 대대적인 구조 개편과 인사가 진행되었다. 신라주조 프리미엄 라인은 독수리술도가가 운영을 맡게 되었으며 업계 전반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모두가 궁금해했던 새로운 수장은 합병식 날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수백 명의 직원과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호명된 이름은 마광숙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가 하던 술도를 묵묵히 이어받았던 여인이었다. 오직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이끌어온 그녀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주 브랜드의 수장이 되었다. 그날 독수리술도가 식구들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단순한 회장이 아니었다. 가족의 중심이자 모두의 버팀목이었다. 그날 식이 끝난 후 한쪽 창가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던 장미애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놓쳤던 것들을 누군가는 이토록 묵묵히 지켜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에 문자가 한 통 도착했다. 짧은 문장이었다. 보냈습니다. 그 USB 더 이상 제 손에 없습니다. 장미애는 문자를 조용히 읽고 화면을 껐다. 모든 싸움이 끝났다고 믿고 싶었지만 아직 마지막 불씨가 남아있음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